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감시자로요, 저희 KBS 창원에서 똑 부러진다는 여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보도국 차주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해주실까요? 네. 저희 KBS 창원에서 사회부 현장을 누비면서 뉴스 전달하고 있는 차주하 기자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 9시 반이면 제 얼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사회부, 사건, 사고 아니면은 소외된 이웃들의 현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분인 거 확실하신 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시고 절대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그죠? 이렇게 약간 시선을 어디 둬야 되지? 이렇게 할 법한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의 처음 놓은 감시자들이 좀 어색해하고 좀 떨리고 이랬는 것 같은데 아주 노련하게 딱 하시는 것이. 네, 그렇군요. 요즘엔 또 어떤 거 취재하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명절을 앞두고 이 택배 기사님들이 여전히 특히 경남권에서 택배 대란 이후에도 현실이 나아진 바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동행 취재를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의 파업 이야기 감시자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창원 성산구 또 김해에서 택배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기도 하고 별표가 선명하게 찍힌 택배가 배송되기도 했는데요. 노조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대체 배송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갈등은 CJ 대한통운 측에서 노조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택배 갈등 2라운드 더 뜨거운 불씨입니다. 박 변호사님도 그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택배 잘 받고 계신가요? 이제 가을도 되고 해서 책도 주문하고 그다음에 옷도 주문할 시기인데. 네. 무엇보다 지금 저는 집에 욕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셀프로 한번 해본다고 그걸 주문을 했어요. 택배가 너무 잘 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화장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문가분을 모셔야 될 지경이 됐거든요. 네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택배는 지금 너무 잘 오고 있는데 이 택배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은 그렇게 안녕하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결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경남 창원에서도 그때 9월 17일인가요? 창원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를 하셨어요. 결의대 하면서 주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공짜 분류 작업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측이 지금 이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수료를 좀 현실화해달라 하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월 30일에 특히 영남지부에서 택배노조 영남지부에서 하루 파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 빼돌리기로 택배 대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님의 중재로 가까스로 대화에 응하는 듯 했으나 사실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물량에 굉장히 바쁠 기사님들을 찾아뵀더니 여전히 CJ 대한통운 본사 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만간 우리 별별 택배 받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논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 밤샘 추적 끝에 맞닥뜨린 택배 차량들 앞에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정 터미널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야적한 물품을 CJ 대한통운 직영 기사들이 배송하는 상황. 그럼 직영 기사님들이세요? 직영 기사님들이세요? 박스에 찍힌 선명한 별표. 택배노조 소속 기사 물품을 분류해 대체 배송한 겁니다. 이거 엄단해야 합니다.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극한 갈등. 택배노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창원의 한 물류터미널.
택배 기사들이 분류벨트에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7시 30분부터 시작된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 건 정오 무렵. 출근 5시간 만에 배송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일감이 많거나 네. 이렇게 바쁠 때 네네. 끼니를 거르시기도 하나요? 네, 거진 뭐 점심을 잘 못 먹고 다닙니다. 되게 배가 고프면은 김밥이나 사 먹고. 숨 돌릴 틈 없는 배송 현장. 1시간에 몇 개 정도 배송이 가능하세요? 1시간 5개. 물품 하나당 배송 시간은 1분 30초. 다급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뛰고 또 뛰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택배 물품을 내리고 배송하는 것 외에는 1분 1초도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절반을 배송했지만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비었는데 네. 또 어디로 가세요? 지금 처음에 물건 실었듯이 그 터미널 가가지고 남아있는 물건들을 싣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한 번에 짐이 다 안 실리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움직이지 않으면은 배송 중에 다시 와가지고 물건을 싣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7시 출근을 하니까 7시부터 뭐 기본 8시 정도 기본으로 잡으면 빨리 마친다고 하면 7시, 8시 정도니까 뭐 12시간 이상은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차게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저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교섭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CJ 대한통운은 언제쯤 응답을 들려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시간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기태 씨 너무 바빠서 밥 거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짜증나죠, 화나죠. 그죠? 네, 먹는 거 네. 못 먹으니까요. 네. 뭐 일을 시킬 때도 우리도 농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밥 제때 안 챙겨주면요 진짜 화내시거든요. 그다음 일 안 하십니다. 예, 아무리 돈 많이 드린다 해도 안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끼니를 다 이제 거른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진짜 일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매일 반복되고 있다니까 이게 또 심각한 일인데 그래서 지난 1일에요.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 택배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 CJ 대한통운 본사 측에서는 중재가 무색하게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대화의 교섭의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택배연대 노조 쪽에서 부당 노동 행위다, 이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다 처벌을 해달라라고 고용노동부 측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겁니다. 이 경남지부 쪽에서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꾸준히 농성을 하고 꾸준히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추석 당일에도 텐트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노조 측의 주장을 검토를 해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계속 이렇게 농성을 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은 통운에서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다. 기사를 직접 채용한 대리점 연대 거기하고 교섭을 해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행정소송을 하면서 CJ 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특수 고용직에 대해서 이 어떤 행태든 간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보면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이 전국 단위 특수고용직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11월 달에 노동부로서 이제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자와 같은 조건과 한계에서 일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이라 가지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 관련된 권리를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노조법상 근로자라 인정받는 거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섭 거부할 법적 근거는 있어요? 법은 또 사실 우리의 정서랑 다를 때가 많아서 이게 네. 지금 CJ가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교섭의 상대가 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게 맞는지 네. 확인을 법적으로 받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기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교섭 거부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 추세가 보면 이 사용자의 범위, 그다음에 근로자의 범위도 상당히 좀 넓게 보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한참 동안 이게 근로자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다퉈진 직역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중에서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라든지 네. 아니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다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가 맞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고 다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지금 CJ 택배하고 되게 유사한 사례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딜러분들 있잖아요. 영업사원분들. 이분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교섭을 거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최근에 노조 측이 승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로 쭉 미뤄 보면 사실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판례 추세로 봤을 때는 근로자성,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2010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하청 하청 소속 근로자 분들에 대해서 이 현대중공업이 직접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갖느냐.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전혀 계약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청 소속 근로자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다퉈졌는데 대법원 올라가가지고 이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하청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사용자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CJ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근로자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J 쪽에서 근데 지금 이런 말씀하신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시간 끌기용일까요?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이 택배 기사들을 직접 고용한 대리점주들이 좀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중재를 한다거나 좀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교착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CJ 대한통운의 각각의 대리점 주님들이 사실상 이 CJ 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한 의뢰 관계에 있는데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택배연대 노조처럼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전국 택배 대리점 연합회라는 이름하에 전국의 이 CJ 대한통운의 택배 대리점주 한 1,400여 곳에 이 점주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원은 한 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상 이분들의 입장은 CJ 대한통 본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일축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 기사님들과의 중재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택배 물량과 또 이런 택배 지역의 이 밀집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협상을 따로 하겠다. 그리고 지역마다 협상한 것을 이 연합회, 본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고 다만 택배연대 노조 측에서는 이 사실은 대리점주님들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연합회라는 것들이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상에 응했다 하더라도 대리점주님들이 바뀐다거나 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대리점주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택배연대 노조 측에서 이 지역마다 점주님들의 이 협상에 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물류회사잖아요. 네.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핵심 업무가 뭡니까? 그 물건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배송하는 거를 지금 대리점을 통해서 다 외주를 주고 개인 사업자인 택배 기사들한테 줬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것이 본인들의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근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CJ 대한통운의 본질적인 업무 그리고 상시적인 업무가 이 배송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관리 감독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CJ 대한통운이 택배 운송하는 거 빼고 나면 도대체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랑 접수만 한단 말입니까? 그럼 부수적인 업무만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7월 1일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뭐 택배 기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보통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하는데
노동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닌데 그 12시간 일하는 그 시간 내에 일하는 걸 보면요.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현재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제외가 되는 특례 업종이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59조에 나오는데 이 특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특례 업종이 한 5가지 종류가 되는데 대부분이 다 운송업이에요. 그래서 이 택배가 들어가는 육상 운송업도 포함이 되고 그 외 보건업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근로시간 제한도 안 받고 심지어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 휴일과 휴게 시간,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면 임금을 받느냐. 지금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중에서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 시간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불이익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2시간 동안 일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면 절반 가까이를 그러니까 택배 분류 작업에 기사들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시자들에서 다뤘던 그 택배 노조의 파업도 이 분류 작업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였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보셨죠? 분류하는 장면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이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배송 한 건당 수수료가 본인들의 곧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송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전에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은 현재까지는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저희가 동행 취재해 보니까 보통 아침 7시 반에 허브 터미널에서 물량이 오기 때문에 새벽 6시 반에서 7시 즈음에는 출근을 합니다. 그럼 7시 반부터 분류 작업을 하면 그때부터 낮 12시까지는 4시간 반 정도, 좀 더 물량이 많으면 5시간 정도 계속 분류 작업만 하는 건데 이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은 하지만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CJ 대한통운이나 이 대리점주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낮 12시까지로 분류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이 택배연대 노조가 생기면서 12시까지는 적어도 분류 작업을 끝내야 우리가 배송을 할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해서 12시까지만 하는 거지 물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허브 터미널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인 즉슨 12시가 돼서 분류 작업은 끝났지만 사실은 물량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분류할. 그럼 소비자들도 늦게 받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택배를. 아, 네. 이렇게 그나마 좀 시간을 단축을 해서 물량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250개에서 300개 가까이의 물량을 배송을 하고 퇴근을 하다 보면은 저녁 8시, 9시 이때 돼서야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따라다녀 보니 이 택배 기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을 하려고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분류 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게 자동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두 번째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줄 거냐. 그래 배송에 집중하게 할 거냐. 그렇다면 그 인력을 투입할 때 그게 알바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거든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뭐 그분도 저녁 8시에 퇴근하니까 저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이 없다 보니 택배 노조 측에서는 공짜 노동이다. 우리가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CJ 대한통운 측에서는요. 자동 분류 장치로 좀 그 분류 작업 상황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자동 분류 장치가 어떤 건지 그래서 상황은 정말 개선된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간은 그 여기가 이제 하차하는 시간은 조금 더 긴데 저쪽에서는
짧은 대신에 노동 강도가 심했고 여기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려오는 그 기간에서 좀 여유 있게 좀 하고 있는 편이죠. CJ 대한통운 본사 측에서 확연하게 이 분류 작업의 노동 시간과 이 노동 강도를 줄여준 장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장치인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 강도가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러나 노동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 휠소터 장치가 이 택배 휠소터가 자동 분류 장치. 네, 자동 분류 장치를 휠소터라고 부르는데 네. 이 자동 분류 장치가 택배 물건의 바코드를 읽습니다. 읽고 예를 들자면은 창원, 성산구, 상남동 여기까지는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상남동의 물량이 이 특정한 라인으로 배송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상남동에만 해도 이 택배 물건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택배 기사가 제가 취재한 곳에만 보더라도 한 라인에 대기하고 있는 택배 기사님들이 13명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남동에 가야 되는 사람이 13명인 거네요. 같은 지역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한 라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일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택배 물건을 찾아서 빨리빨리 옮기지 않으면 이게 한쪽으로 이 13명의 물량이 전부 다 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서서 내 이름이 적힌 택배 물건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력이 충원이 돼가지고 분류 작업을 추구를 하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도 이제 임시직으로 쓰는 대리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이게 대리점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택배 기사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건지도 지점마다 다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차 기자님 혹시 좀 취재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취재한 지점이 그 성산 서브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진해하고 성산구 일부 지역의 택배 물량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리점주님들이 이 물건을 분류하는 최종적으로 각 기사님들에 맞는 물건을 분류하는 인력을 투입을 하고 그에 대해서 5대5 또는 7대3 이 정도의 비율로 대리점주님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기사님들이 또 일부를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CJ 대한통운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대리점주님들마다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CJ 대한통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대리 점주님들에게 좀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계속 CJ 대한통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기사분들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택배사들, 대형 택배사들이 있는데 거기 사정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분류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체국이라든지 그리고 롯데택배 이런 곳에서도 사실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각 기사님들의 물건을 직접 다 분류 작업은 해주고 있는 곳도 있고요. 다만 이 CJ의 상황보다 보다 열악한 택배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수고용 노동직의 한계 때문에 더 열악한 현상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대전에서 택배 상하차 하던 이 알바생 감전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천에서 상하차 하던 50대 또 숨지역 임시직 노동자거든요. 저 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쿠팡에 관련돼 가지고 영상 봤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야소라장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거기는 분류 배송부터가 완전 전쟁터입니다. 아니, 완전 쉴 틈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알바생 아니면 임시직인데 과연 CJ 대한통운에서 이걸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아예 안 하는 건지 할 의지조차 없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근데 아까 강 총장님 얘기하신 그 대전의 아르바이트생 감전산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도 했지만 과태료를 매겼는데 이게 과태료를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이제 그 허브 터미널을 제대로 관리 못한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서 6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하청업체 있잖아요. 하청업체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고용했던 하청업체는 교육 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왜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직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이런 식의 처벌이 오히려 직고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굴지의 기업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은 지금 얼마 전에 시가총액의 꿈의 액수라고 하는 1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노동 착취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그 배송 기사님들이 소변을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차 안에 그 배뇨통을 넣어 다닌다든지 또 뭐 식사를 거른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고 이거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이랑 민주당에서 경선을 붙었던 그 버니 샌더스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 관련 법령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가 아주 저임금 상태여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 그 지원금 X만큼을 그 기업의 100%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 아마존에서는 그 자사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린 $15 정도로 인상했다라고 이제 또 맞받아치기도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야 간에 이런 그 소모적인 그런 논쟁의 허수쇼를 보내지 말고 이런 민생에 관한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택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택배 기사와 대리점주 여기 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 최소한도 표준 계약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틀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과 노동자 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국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사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거든요. 그 실제 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만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사실은 현장에서 CJ 대한통운의 이름을 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택배 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택배 기사 노조 쪽에서 바라는 게 사실 많은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떤 안을 확정을 해서 CJ 대한통운에서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고 있는 입장이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어떻게 어디까지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1위 기업답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부터 시작하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생 감전사와 임시직 근로자 사망, 또 12시간 장시간 노동의 교섭 거부, 치킨 게임의 최후의 승자로 성장성 확보, 그리고 태국 진입, 글로벌 택배 기업으로의 부상. 이게 다 CJ 대한통운이라는 기업이 가진 여러 얼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1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둥실둥실 강을 따라가는 등불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적군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경계의 불이었고 또 가족에게 안위를 전하는 통신 수단이었다고 하죠. 진주를 지키는 유등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진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5월에요. 감시자들에서 2020년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이 감시 리스트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최근 진주시 도시공원 개발에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누구를 위한 공원 개발인가입니다. 그 도시공원 일몰제 또 진주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경상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강철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온 강철기입니다. 네.
오늘 진주에 있는 도시공원 얘기를 해볼 겁니다.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건지 들어보죠. 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이것을 실제 시행을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지 않거나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최장 20년이 지나면 그 도시계획시설 지정한 것이 해제가 되는 그런 건데요. 이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남에 있던 어떤 학교 부지에 대해서 그 학교 부지 소유자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 사유지를 돌려주지도 않고 학교 부지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나의 이제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 그리고 현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돼 있는 것들의 96%가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공원이에요. 도시공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한꺼번에 되게 많은 이제 숫자의 도시공원들이 다 이제 지정 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걸 일몰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진주에도 이에 해당되는 공원이 많이 있나요?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진주시 면적의 1.5%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20%만 만들어지고요. 80%는 미조성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공원 일몰제는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진주시의 사유 면적은 6.5km 제곱이고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200만 평이 되고요. 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3천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진주시 인구가 35만이기 때문에 1인당 9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고요. 진주시 예산이 1조 한 5천억 되기 때문에 네. 1년 예산의 약 5분의 1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의 돈으로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들 임기 내에 이제 이 문제가 일몰이 적용이 되니까 아주 이제 급박하게 막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이제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인 민간 사업 이제 특례를 주면서 30%는 개발을 하게 하고 70%는 기부 천납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곳 정도가 있는데 사화, 대상, 감정, 반송이고 김해 여료공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한 70곳 가까운 곳에서 이 민간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손쉽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자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이제 진주시의 경우에는 가자공원과 장제공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두 공원의 그 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특혜와 이제 변칙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죠. 지난 8월 21일에 이제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특혜 개발을 중단하라, 전면 중단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가좌공원과 장제공원이 입지가 참 좋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고 또 진주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진주가 핵심 도시로 이제 선정돼 가지고 진주시 도시 구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자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중심에 있고요. 그 인근에 제가 있는 경상대학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학군도 좋고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에 해당됩니다. 이용자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씩 가자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 출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공원, 도시 숲으로서 역할은 굉장히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좌공원 또 장제공원은 어떤 곳인지 또 진주 시민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는 어떤 건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원 중에 하나인데도 이 산 뒤에 90m 정도 되는 30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1곳인데요. 진주시가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두 곳, 가자공원하고 장제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벌써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했고요.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장제공원이랑 가자공원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선정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자와 장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두 곳을 민간에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가자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총 면적이 8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 30%까지 할 수 있는데 남쪽 편에 3,000세대 정도로 25층에서 30층 정도에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한 8천억 정도. 장제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세대, 한 3,3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일 날 공모했습니다. 그렇게 전 시장 때 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 다음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냥 시는 일방적으로 행정 절차를 계속 했었고요. 국공유지를 빼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전체 사업 개발 면적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도 민간 사유재산 침해하지 않는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개발업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도 저희는 특혜라고 보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글쎄요, 저는 창원 SM타운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그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건 왜 이랬죠? 이건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 전임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아까 6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결정을 하고 후임 시장이 들어오기 직전에 말뚝을 박아놓고 나간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신 것 중에 놀란 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민간 사업 개발을 할 수 있게,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공원 일몰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일몰 대상에는 국공유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제 여론이 국공유지는 사유재산 보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그걸 일몰제로 해제를 하느냐, 그거는 보존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론하고도 전혀 이제 반대로 가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 가자공원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에 있네요. 네, 그 앞서 화면에 보신 대로 그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도심 속에 주변에 접근성이 일단 좋고 주변에 이제 주거지하고도 어우러져 있잖아요. 저기 위치에 공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위치가.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추진이 안 되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진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되는 공원 중에도 저 두 곳이 상당히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21곳 중에 소위 저 진짜 노른자리가 해당되는 저 두 곳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로 이제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그 두 곳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탐내는 자리이다 보니까 뭐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주시에서 오래전부터 이건 소문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명색이 진주시 도시공원의 위원인데 네.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거? 아니 이제 이런 민간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안 한 거는 이제 심사표를 하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소집을 하고요. 6월 1일 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마지막 임기 중에 공고 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소문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소문이 있었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장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가자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문 알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안 적은 별로 없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뭐 제3자 제안, 또 뭐 제3자 제안 공모, 다수 공모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에는 제3자 제안이라는 거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진주시가 이 21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갖다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식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같이 출발하는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 진주시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업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나오니까 진주시에 여기다 이런 공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안을 찾자는 것이 제3자 제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3자 제안은 최초 제안자에게 네.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시나 창원시는 이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네. 제3자 제안 방식이라는 거는 자 진주시 공원 녹지 정책의 주도권을 네. 진주시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 공원 녹지 정책을 갖다가 민간 업체의 손에 넘긴 그런 사례가 제3자 제안 방식이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대상 공원을 먼저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한 내용을 타 업체가 볼 수 없도록 공개를 안 하고 그러면 또 심사하는 데서 5% 가산점을 주고 그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혜 시비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거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 가산점이라는 게 예를 들게 되면 최초 제안자가 공고를 그 내용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최초 제안자가 만든 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보여주기 때문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인데 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안 보여줬죠. 안 보여주고 이번에 선정하면서요? 네. 안 보여주고 가산점만 5%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럼 말씀드린 제3자들이 더 나은 안을 공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예측한 대로 최초 제안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최초 제안자가 선정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거 과정이었으니까 선거 끝난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 이것을 좀 객관화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특히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주 같은 경우는 6월 1일 공모를 이렇게 내버려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렇게 해버리가 아까 말뚝 이야기를 했는데 말뚝을 박아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행태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뭐 당연히 이것은 좀 의아해지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경남 지역 미분양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참 침체돼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진주시 상황도 비슷하죠.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개월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도시에 대해서 20세부터 39세까지를 가임지성으로 보고요. 네.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봅니다. 그 비율로 보게 되면 그걸 소멸지수라 그래요. 그 소멸지수가 진주시가 30만 도시 26개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4,200세대의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것은 난센스가 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창원에 있는 이제 사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자공원의 면적이 1.5배가 됩니다. 그런데 1.5배가 되는 곳에서는 사하공원은 2,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가자공원은 3,000세대를 지어요. 더 좁은 땅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제공원은 더 하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창원시의 가자공원은 2배 이상, 장제공원은 3배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이제 행정의 묘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좀 필요한데요. 수요를 좀 예측을 하고 좀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올해 또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된 진주가 좀 개발에 초점을 앞으로 그 행정의 방향이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에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 진주시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과 동시에 그렇다면 진주시 의회는 뭐라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 예산도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잘 거의 없는 경우 아닌가요? 그 진주시가 2018년도 추경 예산안이 네. 원안이 통과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좀 보기 힘든 네,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1조 7,589원의 예산이 통과되어서 좀 논란이 되었고요. 1992년 시의회 부활 이후에 이렇게 원안 가결은 아마 처음인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예산도 45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시의원들이 이 특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 의회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더 좀 현명히 들여다보시 살펴보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게 시의원들이 있었을 텐데도 아무런 여가 장치 없이 네. 그렇게 통과됐는지 그것도 좀 오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국토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내놓은 게 참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민간공원 특례 개발이 과연 최선인지도 묻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진주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주시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는 게 최선일지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뭐 다른 이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무장정 묵혀두는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은 이렇게 진주시처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 업체의 밀어주기식의 민간 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공원 일몰제의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원 일몰 된다 하더라도 이 민간 특례를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공원의 대상지가 한 27% 정도가 전국적으로 국공립 지역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시민들은 이렇게 나서서 이것은 개발을 하지 말고 계속 공원으로 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걸 좀 나서줘야 될 것 같고요. 6.2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체가 되면서 일부 지자체장, 예를 들면 지금 창원시장,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업자를 위한 행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이제 분양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 지자체장 차원에서도 이런 좀 결단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공원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나라가 없다라고 해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지 기존에 있던 녹지를 일괄적으로 다 풀어버리는 이런 제도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일몰제가 나오게 된 그 헌법재판소 뭐 결정 내가 사유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건 좋은데 이게 기존의 녹지로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공원 부지나 또 이제 나트막한 산지로 돼 있는 이런 것들까지 사유재산을 더 소중하게 내지는 더 비중 있게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입법부나 또는 이제 시민들도 한번 여기 기본적인 것부터 전제부터 좀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진주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2년이 못 남았습니다. 진주시의 도시공원의 80%가 없어집니다. 공원을 포기하게 되면 공포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포도시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만드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이거 보고 계시면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미 선정됐다, 이미 진행 중인 일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말 말고요. 행정 책임자들 그리고 의정 다루시는 분들 어떤 것이 진주시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 감시자로 나서주신 강철기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여기서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그 여행을 다니다가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을 만나면 너무 반갑죠? 말이 통하는 사람, 뜻을 알기에 소통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같은 말,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못 들은 척,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